일요일 날은 옛날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거야. 올해 처음으로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고요. 그다음 점심시간이 좀 바뀌었죠. 그래.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아마 늘어난 거라고. 작년은 40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점심시간을 충분히 우리 2차 과목 복습할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한번 우리 해야죠. 모의고사 1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3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부증성 하면 여러 가지 생각나야 되겠죠? 부증성, 지략적,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 것. 그래서 1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그랬죠? 맞죠? 네.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경제 용어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수요의 부증성. 부증성은 자 이겁니까? 이겁니까? 네? 1번. 그래서 부증성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오, 많이 하시면 할 게 없네. 비탄력. 우리 거 나와줘야 됩니다. 부증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 1번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2번은 뭡니까? 완전 탄력. 완전 탄력적이죠? 부증성에 의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성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1번 양을 늘릴 수 있고요.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력을 발생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매림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에 의하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죠? 농지를 바꾼 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부증성 예의가 아니다. 자주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4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면 취해위험이 근거가 되고요.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에 있어서는 공간수의 입지경쟁을 유발시켜서 우리가 집약화를 시킨다 했습니다. 매립이나 상지 개간을 통한 농지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의가 아니고 용도의 전환일 뿐이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구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늘어날 수 없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4번. 네, 출제를 빈도를 3으로 되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 풀어내면 다 풀어내겠네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00% 나오겠네요. 폼이. 그죠? 21, 22, 23, 24. 좀 나왔는데 작년에 빠졌잖아요. 머리 나오게. 올해 시험에 출제된다면 14번처럼 나오겠는데? 14번처럼. 21회처럼 나오겠습니다. 좀 길게. 14번 문제를 풀어내시면 다 풀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된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부동성 나왔네요. 부동성. 부동성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국지화. 그렇죠. 국지화. 지역성.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산체의 상향 규제를 통제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대주구에서 받는 통제하고 영동에서 받는 게 다르죠. 2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그런데요. 부동성은 뭡니까? 방금 했던 움직일 수 없는 선적이라고 했죠? 근데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영속성이죠? 영속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영속성은 우리가 소모가 안 되죠. 부동산은 소모가 안 됩니다. 그다음 3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하고 주변에서 일어난 인접성이죠. 인접성.
그래서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죠. 지금 12번 문제를 좀 복잡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인접성에서 뭐가 일어나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3번 지문은 아까 12번 문제를 잘 풀어냈다면 아마 부담이 없던 문제고요. 환경 조건의 변화는 인접성입니다. 외부 효과고요. 4번 부중성. 그래서 부중성 방금 했네요. 부중성은 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각적이고, 지각적이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서는 자본이 투자가 된다겠죠. 자본의 대체가 가장 높은 데가 국민권 이런 쪽에서 집가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부중성. 그 다음에 5번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개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겠죠? 14번 문제를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14번 문제 체크하시고요. 아무튼 출제합니다. 네. 15번 문제도 14번 문제를 풀어냈다면 같은 문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동산 활동 국지화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동성이 나와야 되겠죠? 부동성. 그래서 기억번이니까 1, 3, 4번 중에 있겠네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임대차 시장. 영원히 내 거다 하는 것이 뭐죠? 영속성이죠? 영속성. 그러면 1번이네. 그죠? 부동성, 영속성 있는 것이 1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디귿번. 최유효 근거. 최유효. 이 땅에서 최유효. 이게 영도의 다양성이라겠죠? 최유효의 근거. 이건 좀 주의할 필요 있죠? 최유효. 최유효과 관련된 거 아까 뭐가 있었죠? 나지도 있었죠? 나지도 최유효의 근거에서 건부감가하는 거. 건부감가는 최유효의 원칙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 이거 어렵게 하는 거죠? 개별성이죠. 상품과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부동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개별성,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마찬가지겠네요. 인근지역이 나왔네. 인근지역. 이거 뭐죠? 인근지역. 인접성이잖아요. 인접성. 인접성 뭐와 관련되어 있다겠죠? 부동성. 그러니까 2번 부동성, 그다음 위치의 가변성, 인접성,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공원이 새롭게 조성됐으니까 부의 예부 효과입니까? 정의 예부 효과입니까? 정의 예부 효과죠. 오케이. 대형마트가 들어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맞네요. 아파트 상승했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가?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성이고 인문적은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한다 이거죠. 혐오 시설이 들어오냐, 좋은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까 올해 출제하겠네요. 그래서 부동성, 인문적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거의 3문제까지도 쭉 문제 풀어보시면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요와 공급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량과 1번 문제 보시면 저량이 있는데요. 저량이 최근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안 나왔을 건데 올해는 실제 될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죠. 저량이 나왔습니다. 저량의 상대적 변이 뭡니까? 유량이죠, 유량. 흘러다니는 게 뭐죠? 일정 기간 하는 게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거. 유량이니까 일정 시점은
저량이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리할게 아마 문제 푸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흘러다닙니다. 흐를 유자입니다. 흘러다닌다. 그래서 기름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해야 되고 일정 시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유량과 저량. 저량입니다. 저량이니까 일정 시점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재고량. 주택 재고는 지금 몇 채가 남았느냐. 이건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저량 개념이겠죠. 건물 임대료 수입. 이것은 임대료 수입은 어떤 기간 동안 측정해 봐야 되죠. 그래서 유량이 되겠고요. 가계 자산. 지금 현재 여러분 호주머니 얼마 있습니까? 저량 개념이겠죠. 가계 자산. 그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따져봐야 되겠죠? 한 달 임금이냐, 1년 동안 임금이냐. 그래서 임금은 대표적으로 유량 변수에서 해당됩니다. 도시 인구 규모. 현재 지금 순천시 인구가 29만 명인가요? 알 수 있죠? 이건 무슨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을 알아보니까 유량과 저량을 살펴보는 개념에서 현재라는 용어가 살펴볼 수 있겠죠? 현재란 말이 잘 들어가면 저량이고요. 이게 어울리면 저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입니다.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네. 주택 재고, 가계 자산, 도시인구 규모. 이제 저량 변수 되겠습니다. 24회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한번 써보죠. 이번 좀 어렵나요? 이번은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개념이 정리가 되느냐면 이번에서 여러분들이 탄력적이라는 개념과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됩니다. 탄력적. 우리가 양적 개념을 한번 따져보죠. 양적 개념에서 양이 많은 걸 보죠. 양이 많은 거. 그렇죠. 그렇죠. 양이 이건 좀 많죠. 양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것은 양이 많은 거, 비탄력적인 양이 적은 거니까. 자, 탄력적과 비탄력적에서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죠. 장기적으로 양을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 되겠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응? 크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네? 1보다 작다고, 아니 크다, 그러니까 1보다 네. 크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2가 크다는 겁니까? 맞지? 이렇게 표현하나요? 부등호로?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는 탄력이 반대로 좀 표현할 겁니다. 그런가요? 장기적으로는 탄력성은 0보다 이게 맞나? 맞네요. 갑자기 물어보시죠.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탄력이 비탄력적. 아무튼 1보다 작은 것이 비탄력적입니다. 맞네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크다 생각했더니 탄력이 우리 교재를 이렇게 표시하네요. 1과 무한대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한대 표시하고 있고요. 우리 안 했구나. 비탄력적은 0과 1 사이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표현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표시를 할 때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크다. 아까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1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무한대가 중간 우리 교재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무튼 큰 것을 우리가 1보다 큰 것을 아무튼 커야 됩니다. 커야 되고요. 탄력적이고요. 작은 것은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분한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자, 17페이지의 2번 문제. 부동산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 1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끊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공급량이 불변이니까 탄력성은 0이 되겠죠? 공급 늘어준 게 없으니까. 주택의 단기네요. 단기의 밑줄.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단기가 뭐라 했죠? 비탄력적이라 했죠? 자, 맞고요.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네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도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승. 이게 무슨 원칙이죠? 수요 법칙이죠? 수요 법칙.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면 다시 가격은 하락하죠. 이게 공급 법칙인데,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오르죠. 이게 비탄력적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다. 물량이 없으니까요, 시중에. 그다음 5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선은 이보다 더 뭐가 됩니까? 비탄력적이 되죠.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다. 그런데 우하향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향이 되겠죠.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이런 개념. 아마 이런 개념 문제는 우리 수요 법칙, 경제 수요 공급 곡선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하향인지 우상향인지 우측인지 좌측인지 이쪽에서만 나오겠죠? 이런 문제들은 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가격 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 부동산의 수요량 전체 변화에 이론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요 가격 탄력성과 공급 가격 탄력성은 시험에 매번 나오더라고요. 매번 나오는데 여러분들 전번에 뭐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제가 다른 계산 문제는 안 넣어놨는데 이건 넣어놨었죠. 이건 넣어놨는데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수요의 밑에 해설을 먼저 보시면
3번은 여러분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한 문제 출제합니다. 올해도. 3번은 일단 공식을 알아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나타낼 때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풀면 안 된다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 보시니까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가격 탄력성을 조졌네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지금 얼마로 줬습니까? 0.9로 줬는데요. 0.9로 줘줬습니다. 0.9. 이게 뭐예요?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자, 보죠. 그 다음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네. 2% 상승했다는 것은 가격이 변했다는 거죠? 소득이. 가격 변화율. 소득 변화율이 아니라 가격 변화율. 가격이 0.2% 변했네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알아라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 이거 X로 줘줬네요. 그러면 928, 0.18 나오네요. 그래서 0.18이니까 1.8% 뭡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자 여기서 정상제라고 줘줬잖아요. 정상제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하락하죠? 수요는 하락.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제라고 줘줬으니까 0.18이 1.8%가 감소했다는 겁니까? 증가했다는 겁니까? 보세요. 일단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감소해야 되죠. 수요량은 1.8%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소해야 되겠죠. 정상제라고 줘줬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고요. 자, 소득이네요.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0.5로 줘줬네요. 소득 탄력성 0.5로 줘주고, 그 다음에 소득의 변화율이 0.4% 증가했네요. 0.4% 증가했을 때 X가 얼마냐고요? 그럼 20이네요. 20이니까 2.0%죠? 2.0%. 그럼 2.0%가 1.8%니까 0.2%인데 0.2%다 이거죠. 변화율은 몇 프로다고요? 0.2%. 왜? 그래서 절대값으로 줘줬잖아요. 절대값을 줘줬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의 탄력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NT로 가봅니다. 쭉 가다 보면 26페이지에 21번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쉬었죠.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이상 됐네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몇 프로요? 4%, 0.4. 가격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0.4고요.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2.0이니까 0.2를 줄였네요. 0.2였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라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 정상대로. 얼마큼 X는 수요량의 변화는 0.8이죠. 0.8인데 0.8이 뭐 의미하냐 이거죠. 정상대니까 뭐가 변했다는 거죠? 여기서 가격이 인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감소해야죠. 정상대라면 가격이 인상되면. 그래서 0.8% 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8%니까 8%가 뭐예요?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 0.8 감소. 8% 감소가 되게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문제?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기본서를 한번 건강해야 되는데 이때 정상제에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정상제가 어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상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 이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정상제. 이게 무슨 법칙이죠,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하락하는 게 수요 법칙이다. 수요 법칙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수요 법칙. 그래서 정상제라는 단어를 꼭 지워줘요. 이런 시험에서. 정상제면 가격이.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 작년 기출문제에서 가격이 4% 상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가격의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공식 있잖아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의 변화일 때 수요량의 변화일 때. 그래서 이 공식은 가격이면 이때 가격의 변화 밑에가 가요.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얼마로 줄였죠? 26페이지 21번이라고 있잖아요. 2.0을 줄였잖아요. 2.0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 줄였습니까? 4% 인상 4% 0.4 그냥 4로 해놨나요? 이렇게 돼서 2.0이니까 0.1로 안 하고 그냥 4로 해놨네요. 그럼 여기도 4로 해야죠. 0.1로 해야 되는데 4 2.0 그 다음에 여기 X가 이거죠. X 이렇게 이쪽 이항하면 8%가 되겠다 이거죠. X는 8%. X가 뭐죠?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이해 갑니까? 그럼 이 수요량의 변화가 8%가 뭐르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입니다.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감소해야 맞죠. 그래서 21번에 4번 8%가 감소. 작년의 문제는 쉬웠죠. 그래서 올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오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항상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요량을 찾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정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가죠. 또 가봅니다.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가면 똑같은 문제 계속 풀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까지 있고요. 17페이지에서 3번 문제는 아마 조금 복잡했다. 작년의 기출문제보다는 좀 더 어려웠죠? 그럼 올해 기출문제 예상한다면 3번 문제 예상해야 되겠죠? 3번. 올해 기출문제 예상, 26의 기출문제는 3번 문제 예상합니다. 3번 문제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자면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조졌잖아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0.9와 0.5.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득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랬네요. 근데 단 A 부동산은 정상제이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랬는데 절대값으로 나타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는 거죠. 차이. 그래서 0.9하고 2%하고 곱하니까 18. 그다음 0.5하고 4하고 곱하니까 20. 그래서 2%가 0.2가 차이 나는 거죠. 0.18, 0.2니까 0.2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여기서 만약에 나타냈다고 하면 여기서는 감소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값으로 나타냈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2%가 0.2%가 변했다 이거죠. 아마 하락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번, 18페이지에 4번.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네요.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 B, C 간의 관계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공급에서 정상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대체제라는 개념이 나오죠. 대체제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보완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체제. A와 B가 대체 관계가 이거죠. 이게 아파트,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자, A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하락하죠. 수요는 하락. 이게 무슨 정상적인 관계냐? 수요 법칙이죠. 그러면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로 주가 아니 가격이 대체니까 다 집안가 들어오니까 오피스텔은 가격 어떻게 수요는 늘고
그래, 좋아요.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을 하죠. 가격도 올라가죠. 그렇죠. 가격도 상승하겠죠. 다시 한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대체되려면 A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고 있으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죠. 이 수요자가 어디로 몰려요? 오피스텔 모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수요는 또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후 관계가 여러분한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이 관계예요. 자, 다시 한번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B 오피스텔의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감소하고. 실제로는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상승하겠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보면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네요. A 부동산이 5% 상승하니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해요. 이게 10% 증가해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상승하고 상승했으니까 대체제 관계죠. 대체제 관계고요. 그다음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네요. A가 있고요. 그다음 B, C가 있는데 C는 자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했네요. C. 자 보완제 관계는 뭘 생각하면 된다겠죠? 삼겹살하고 상추 생각하신다겠죠?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추 가격은 상승하겠죠. 같이. 그렇지만 이게 하락하니까 상추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게 가격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측면에서 보완제 관계는 서로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보완제는? 예? 보완제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예? 가격과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면 상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게 맞습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삼겹살의 수요가 하락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완제 가격은? 상추 가격은? 생각해보세요. 삼겹살의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상추 가격은 하락하겠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죠. 이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완제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할 겁니다. 수요가 하락하면 삼겹살에 대한 가격도 어떻게 돼요? 수요가 하락하면 삼겹살의 가격도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상추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이것은 하락한다 이겁니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리죠? 시험에서. 그래서 C 부동산은 감소했네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가 하락했습니다. 보완제. 여기 잘못 표시했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완제에서는 하락하고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관계가 지금 물어보고 있죠. 보완제 관계. 헷갈린가요? 제가 헷갈리게 말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보완제는 삼겹살 가격과 삼겹살과 상추로 생각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이겁니다. 예, 삼겹살만 먹고 말겠다 이겁니다. 보완제 관계. 보완제.
헷갈리죠? 보완제 관계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 B, C 관계. A와 B의 관계는 대체제고요. A와 C는 보완제 관계입니다. 보완제. 수요 문제, 가격과 수요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겠죠, 지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킨 거. 우측. 주택 공급곡선을 공급곡선이 있는데 이것을 좌측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우측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건데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겠죠?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은 나쁜 거라겠죠? 그 다음에 수요공이 있고요. 공급곡선이 있고 수요곡선도 있죠? 수요도 좌측으로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 있고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좌측으로 움직인다 했죠? 어떤 게 좋은 거라겠죠? 우측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라겠죠? 좌측으로 움직이는 게 안 좋은 거라겠죠? 자, 그래서 안 좋은 거 좋은 거 찾아보죠.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찾아라 이거죠?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건설 업자들이 늘어나면 공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래 늘어나니까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으로 가겠죠? 우측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도 당연히 우측으로 가겠죠? 그 다음 4번 새로운 건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건설 기술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됐으니까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갑니까? 좌측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그 다음 가격이 하락입니다. 이것도 어디로 가겠을까요? 토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그래서 3번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상승은 어디로 갈까요? 좌측으로 가겠죠. 하락은 우측으로 가겠죠. 25번 문제는 작년에 똑같이 출제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25페이지 19번 문제가 작년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수요곡선은 좌측이냐, 공곡선은 좌측이냐, 우측이니까. 19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좋은 거 찾는 겁니까? 나쁜 거 찾는 겁니까? 나쁜 거 찾아봅시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그다음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사회적 인구 감소는요? 나쁜 거. 그래서 이거 좌측으로 가겠네요. 나쁜 거.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좋은 거. 좋은 거.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네요. 아파트는 이제 안 좋고 연립주택 좋아한대요. 그럼 뭘로 가죠? 나쁜 거죠? 그래서 좌측으로 가고요. 그다음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 나쁜 거죠? 대체주택. 대체주택이 하락하면은 상대방으로 가버리겠죠? 대체주택이 하락은 오피스텔이 하락하니까 이쪽에 수요가 이쪽으로 몰려버리니까 나쁜 거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좋은 거. 그래서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작년의 문제. 그래서 수요곡선이냐 공곡선이냐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 출제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25회, 24회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다면 아마 올해는 출제한다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과 수요곡선 문제 아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량은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수요량은 점이 움직인다 했죠? 같은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인다 했어요. 수요량, 공급량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수요량은? 뭐? 네? 수요량은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죠? 가격에 의해서 점의 이동이라 했습니다. 점의 이동. 아무튼 이런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 나와야겠죠? 그 다음 18페이지 다시 가셔서 6번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 옳은 것은 했습니다. 유량과 저량. 저량은 시점이라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유량은 둘이 바뀌어졌네요. 1번과 2번은 둘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3번 유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하겠네요.
재고량 언제 구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건? 저량이 되겠죠, 저량.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치. 그 다음 4번.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또 나왔네요. 주택거래량. 주택거래량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겠어요? 유량 개념이겠죠?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 신규주택 공급량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고하고 공급량 좀 달라요. 재고량은. 그 다음 5번. 만약 현재 우리나라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맞죠? 현재란 표현.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유량과 저량은. 출제가 된 지 꽤 됐으니까. 7번입니다.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됐습니다. 수요와 수요량. 수요량이나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뭐의 이동? 점의 이동.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그럼 가격 외의 변화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무슨 변화라겠죠? 수요의 변화라겠죠? 수요의 변화는 방금처럼 곡선이 움직인다겠죠?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맞죠? 이 시점 특정 가격에서 정해서 수요 공급에서 맞춰주는 특정 가격을 말하고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 개념이다. 맞고요. 유효수요 개념은 또 뒤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4번 순이익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고 당연하겠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에 영향을 줄 겁니다. 5번 수요 곡선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곡선이 아니라 뭐여야 되겠죠? 점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수요 곡선이 변했다고 한다면 수요의 변화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곡선이 되겠습니다. 곡선이 잘못된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아마 7번 문제는 올해 시험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시험에서 작년에 우측 좌측 이게 24, 25에서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21번, 7번 문제가 오히려 올해 출제 유형에 맞겠다 싶네요. 24, 25에는 좌측, 우측 계속 물어봤잖아요. 8번입니다.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자,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의 신규 공급 일정한 시점이니까 뭐겠습니까? 저량이겠죠. 일정한 시점에 측정된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된 유량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신규 공급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신규 유량이죠. 신규 공급은.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고요.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요. B가 2번 나왔네요. 이런 문체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B. 자, 부동산 개별성. 이 부동산의 개별성은 비탄력적으로 만든 건 맞습니까? 독점적입니까? 비독점적입니까? 독점적이어야 되겠죠? B. 네.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요. 부정어, 도박이, 부정어 연속 나오잖아요. 이건 긍정이야 맞는데 이거 틀 때 틀린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맞는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좀 대부분 자 틀린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을 때 부정을 해놓으면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 해놓고 다음 중 맞는 것을 했을 때는 이건 맞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틀린 표현이고 이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자, 틀린 것을 찾고 있잖아요. 틀린 걸 찾고 있는데 3번에서 B도 틀렸어. B도 그래서 부정을 할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틀린 표현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틀린 걸로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 문제에서 해보는데요. 부정어가 있고 이것은 긍정 표현이 맞아요. 국어에서는. 긍정 표현이 맞는데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든가 맞는 것을 골라요.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맞는 표현이고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나중에 몇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독점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성은.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의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맞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우리가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은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겠죠? 직접 개입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더 하죠. 작년 생일이 진짜 안 됐구나.